네, 방금 소개받은 상기대학교 행정학과의 박기관 교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제한 부분은 자치분권을 통한 지역주도의 균형 발전 전략입니다. 제가 요새 날씨가 많이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좀 이렇게 켜놓고 계속 잤더니 목이 좀 이렇게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 게 한 20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전부 다 소개하는 것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초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별적으로 이렇게 발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아마 가지고 있는 유물에 다 가지고 계시는데 방금 우리 김병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고 아마 그 다음 발제에 하는 허문구 박사님 또 우리 모 교수님 이게 다 발제가 앞에 부분은 대개 보면은 이 균형 발전 차원에서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런 격차 이런 부분들이 아마 소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또 다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엄청나다. 갈수록 더더욱더 격차가 가속화되고 있다. 전 국토의 11.8%밖에 안 되는 국토 면적에 지금 약 50%의 인구가 살고 GRDP가 벌써 50%가 넘어섰습니다. 또 취업자 수도 50%가 넘어섰고 또 하나가 이 지역구 국회의원이 47.8%가 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현 시점에서 보면은 권력과 권한과 자원과 정보와 기술, 산업, 인구가 모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그런 불균형의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현실에 놓여 있고요. 특히 이러한 수도권의 이런 집중 현상, 그러니까 수도권은 과밀에 의해서 경쟁력을 이제 잃어버렸고 지역은 저출산 고령화 또 청년 인구의 유출 이런 삼중고에 의해서 지역의 쇠퇴를 가져오고 지역 쇠퇴를 넘어서 지역 소멸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226개의 자치단체 중에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89개가 지방 소멸에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약 3년, 4년 뒤에는 지방의 소멸이 예상되는 그 지역이 거의 150개가 넘어가는 그러한 현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상당한 심각한 현상을 가져오고 있다. 이 부분도 제가 특히 2018년을 제가 이 그림에다 넣은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한 2년 차 접어들었는데 이때 자치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에서 특히 지역균형 발전에서 상당한 예산을 소유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의 격차가 더욱더 커지고 또 아울러서 계속적인 그런 지역에 대한 소멸 현상이 더 가속화되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제시한 부분입니다. 특히 사실과 같이 이제 지역 대학 자체는 학력 인구가 감소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지역의 대학에서 인적의 양성 체제를 하는 대학으로 이제 이 지위가 상실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지역 대학이 무너지면 그 지역의 이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지역에 대한 경제가 이제 완전히 피폐화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로 와닿을 것이다. 특히
여기 보시겠지만은 지금 현재 각 초중고등학교,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폐교 현상이 속출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경북, 경남 같은 경우는 729개, 거의 582개, 1인 정도가 폐교로 이어지고 있고요. 지역 대학은 이미 이제 학력 인구가 감소됐기 때문에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지역 대학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이번 작년에 약 4만 정도, 4만 7천 명 정도가 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는데 그 정원을 채우지 못한 비수도권 대학이 약 74.3%가 됩니다. 이만큼 지역 대학에 있어서 상당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학력 인구 감소에서 지역 대학에 피폐화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중앙 집권 체제가 아까 권력과 권한과 모든 자원과 정보, 기술, 산업 모든 부분 인구가 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은 아까 우리 김병준 위원님 얘기했다시피 중앙 집권의 그런 행정 체제 또는 정치 행정 체제, 중앙 집권 체제에 이게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권력기, 모든 권한이 다 중앙에 집중되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이제 이 국가의 경쟁력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의 부채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2000년 기준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요. 2022년에는 이미 2천조가 국가 부채로 지금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764조가 국가 부채가 이루어져 있고요. 공기업 부채가 OECD 국가 중에서 최고에 치닫고 있습니다. 약 372조, 14곳만 해도 372조가 해당되는데 이만큼 이런 현상은 중앙정부에 있어의 권한이 너무 집중되고 기능이 너무나 중앙에 집중되는 현상으로 해서 이 모든 현상에 중앙정부 기능의 과잉 현상으로 해서 정책의 실패도 나타나고 또 부패도 유발되고 또 시장 경제가 악화가 초래되고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자치분권이 왜 중요하고 지역 주도가 왜 중요하냐 이런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자치분권 현상은 이렇게 자치 관계에서 국가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간의 관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중요한 하나의 관계적 요소인데요. 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분권을 얘기하는 거죠. 권한을 얼마만큼 이 자치단체에 주느냐. 그래서 단체 자치가 중요하고요. 또는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운영이 중요하겠죠. 운영 능력, 역량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운영 능력이 중요하고요. 또 이 지방정부 내에서의 주민들의 어떤 참여,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죠. 그래서 주민자치가 이루어져야 되면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이루어져야지 이 국가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의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런 현상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는 이 국가와 지방 간의 관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부분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잘 배분시키느냐. 중앙에 갖고 있는 권한 자체를 너무나 다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지방에 줄 수 있는 것, 지방이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에 넘겨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어떻게 잘 배분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지방정부의 권한의 행사 수준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이것은 중앙과의 지방 간의 관계에서 그럼 지방정부의 유형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느냐. 저 포괄형과 대등형과 중청형이 있는데 이 포괄형 같은 경우는 중앙 집권적인 형태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중앙이 지방을 완전히 포괄하고 있는 형태니까 지방이 중앙에 상당히 의존하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중청형 같은 경우는 중앙과 지방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협상을 통해서 상호 의존 관계와 교류 관계를 갖고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대등형 같은 경우는 중앙과 지방 간의 완전한 상호 대등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자율적인 자치형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중체협 형행에 해당되죠.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에서는. 앞으로는 바로 중앙과 지방과의 상호 대등적 관계에서 자율적인, 완전 자율적인 그런 대등적인 그런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에서 지방정부 형태를 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지금 현재 자치분권의 현재의 진단을 한번 해보면은 기능 배분이나 재정 배분 또는 인력 규모, 정부 운영 부분에서 아직도 중앙 집권적인 국가 경영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또 의존 재원 중심의 지방 재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국가의 기능 배분에서 국가가 67.7%고요. 지방이 32.3%입니다. 핵심 기능에도 전부 다 국가에 편중돼 있습니다. 자, 교육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복지라든지 부분도 전부 다 국가에 편중돼 있죠. 재정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이 77.5에서 지방의 22.5%. 또 세출률 측면에서도 국가가 39.5에서 지방이 60.5%. 전부 다 의존 재원이나 이존 재원이 더 많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 정부가 자체적으로는 재원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거의 의존 재원에 지금 치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인력 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력 규모도 국가가 63.7%, 지방이 36.3%서 국가에 편중되고 있는 현상. 지방 정부의 정부 운영도 지방 정부의 부처의 할거주의가 그대로 지방 정부에 이 영향을 미치는 이런 형태가 이렇다. 결국은 지방 분권의 현 주소에 보면은 대한민국은 일과 재정이라든지 이런 인력 모든 부분에 중앙 정부에 집중되고 있는 현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현상이 지금 현 지방자치분권의 진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방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성찰해 보죠. 그동안 많은 우리가 참여정부 때 이후부터 현 정부, 역대 정부까지 지역 균형 발전에 관련돼서 예산도 많이 투입도 됐고 상당한 인력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안 됐을까? 기존 정부에서는 특히 저는 3분 분립 형태의 균형 발전을 추진을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수도권 신설이라든지 좀 사람을 이전시키는 그런 분산의 형태, 또 지역별 특화 발전을 통한 기능 분담을 하는 분업, 또 중앙 권한을 지방 이양시키는 그런 분권, 이런 3분 중심의 균형 발전을 했는데 결국은 이 분산은 규모의 경제에 미흡했고 또 분업은 전략 산업의 지역 차별화에 실패했고 또 지방 분권은 단위 사무의 이양에만 치중을 해서 이미 한계에 도달했던 측면입니다. 그래서 지방 분권은 상당히 미약하고 상당히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것은 지방 사무 비율이 32.3%나 지금 지방세 비율이 24.5%에 해당되는 부분을 잘 나타내고 있는 현상입니다. 자,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평가를 해보면은 역대 정부에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별개로 나눠서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같이 추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까지 국가가 또는 중앙이 주도해서 탑다운 방식으로 공공기관을 이전시키거나 또는 항만을 깔거나 또는 도로를 내려주거나 또 이러한 부분에 국가가 주도적으로 균형발전 정책을 했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 있다시피 지방 주도적으로 이제 지방이 주도적으로 해나가서 균형발전을 추진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국가 주도의 그냥 하향적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상당히 한계가 있었다. 또 균특회계 배분의 조정의 우선 문제, 이 균특회계는 상당히 문제가 많죠. 아마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균특회계는 거의 경제적인 논리 또는 저발전 또는 이 개발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이 재원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대개 보면 정치적 논리로 인해서 다 전국적으로 배분시키는 효과. 이러다 보니까 서울의 강남구나 서초구가 이런 재원을 배분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그런 형태도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균특해구의 배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또 국가의 법령에 따른 세부적 규제, 지방정부의 자율자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균형발전 정책 추진의 총괄적인 조정적인 기능 자체가 상당히 미약했다. 이런 부분이 하나의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의 아까 아마 또 발표가 될 텐데 주로 세 핵심적인 가치, 자율, 공정, 이 희망, 이 균형 발전의 3대 핵심 가치에 이 3대 약속이 있습니다. 3대 약속. 그 중에서 지역 주도의 균형 발전, 그다음에 혁신 성장 기반을 통한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지역 고유 특성을 충분히 살리겠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는 부분은 지역 주도의 균형 발전입니다. 지역 주도의 균형 발전은 즉 다시 말해서 이 부분에 6개에 해당되는 부분, 이 6개의 국정과제는 거의 분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분권. 권한을 지방의 권한을 이양시켜주고 지방이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이런 부분이 국정과제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주도의 균형 발전에는 아까 6대 국정과제에서 29제 실천과제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정과제 6개가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지방의 권한 자체를 강화시킨 거나 또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 얘기하다시피 학교의 어떤 교육 특구를 위해서 이 교육부의 어떤 획일적이고 이런 어떤 교육부의 천편일률적인 그런 교육을 하지 않고 지역이 실제적으로 주도해서 지역에서 교육을 창출시킬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시킬 수 있는 이러한 부분까지 여기에 담아져 있는 부분입니다. 자, 자치분권을 이제 어떻게 하면 잘 추진할 수 있느냐? 저는 한 3가지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하나는 1단계, 2단계, 3단계인데요. 하나는 분권의 목표를 명확히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기존 정부, 지금까지 역대 정부에서 자치분권을 해왔고 균형 발전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 특히 자치분권을 해온 부분도 상당히 존중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기존 정부에 대한 한계를 어떻게 보완시켰느냐, 이런 부분을 2단계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요. 3단계는 실행 전략을 효율화 측면입니다. 이런 측면을 통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이런 부분이 해당됩니다. 지방분권의 필요성은 앞으로 지금까지 중앙집권 체제의 한계에 의해서 이제는 지방 정부 간 경제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도록 가야 된다. 특히 이러한 부분에서는 지방 정부에게 권한을 더 많이 주고 자기 결정권을 부여시켜주고 또 자율성을 줌으로써 책임성을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지방 정부별로 각 지역별로 특수성을 잘 반영시키고 자율성을 반영시키고 또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고 이런 측면에서 잘살기 운동을 통해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이런 쪽으로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치분권형 지역 균형 발전의 기본 방향입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우리의 균형 발전 정책은 중앙 집권형 불균형 발전에서 이게 아마 60년대에서 80년대까지 아마 이런 정책을 펼쳤을 겁니다. 중앙 집권형 불균형 발전에서 지금 현재까지 중앙 집권형 균형 발전 온 부분이 현재까지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지방 분권형 형태, 즉 다시 말해서 자치분권형 지역 균형 발전으로 통해 가지고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실현시켜야 된다. 여기에는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지역 주도의 정책, 또 시장 친화적인 정책. 지역 주도적인 정책은 지역이 주도로 해서 모든 것을 자치의 권한을 가지고 스스로 할 수 있는 ODA도 마찬가지지만 교육 특구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이 그 지역에 있어서의 공간도 확정을 하고 거기에 산업도 확정을 하고 또 거기에 모든 규제도 풀어주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디자인하고 기획하고 이게 지역 주도가 다 하는 겁니다. 교육 특구도 마찬가지고요. 시장 친화적인 것은 이제 공공적인 즉 다시 권력에 의해서가 아니고
이제 민간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기업이 지방으로 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지방에 투자하고 이렇게 만드는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분권의 목표를 명확히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최고의 수준의 분권 수준을 가야 되겠다. 즉 선진 지방 분권의 실현인데요. 현 자치 분권 수준에서 이제 선진 지방 분권을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분권 수준으로 가야 되는데, 이 획기적인 자치 분권의 형태에는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지역 주도의 균형 발전의 6개의 국정과제 있죠. 그 6개의 국정과제에 해당되는 겁니다. 지방 분권의 강화 수준, 재정력의 강화 수준.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최고의 분권 수준을 목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제 6개의 국정과제에 대한 지표를 통해서 측정을 해봐야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자, 지방 분권의 강화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왔나, 또는 지방 재정력 강화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왔나, 이것을 통해서 최고의 분권 수준이 도달했는지 안 되는지 목표를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선진 지방 분권 수준의 의미는 어떤 형태냐? 국가와 지방의 역할이나 사무 배분이 연방제 국가에, 적어도 연방제 국가에 있어서의 그 연방과 주 정부의 기준으로 적어도 이 재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연방제 형태 같은 경우에 그런 수반되는 인력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분해서 지방 정부의 실제적인 자치 구현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최고의 분권 수준, 또 현진 지방 분권의 실현에 해당하는 목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기존 정부의 한계를 좀 보완하는데 합리적인 정책 설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책 설계라 지역 주도의 지방 분권 정책 설계를 통해서 이제 선 분권, 후 보완 분권 정책을 하고, 또 이것을 지역 균형 발전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또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의 충돌 현상을 어느 정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즉 다시 말해서 노무현 정부와 동일하게 이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의 충돌 현상이 일어나면은 안 되겠다.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또 정책 결정자의 의지는 노무현 대통령보다 훨씬 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공간적 정의 실현이라든지 또는 지방화 시대의 정부 선언을 했고, 또 윤수위의 단계에서 지역균형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아마 정책 결정자의 의지는 대단히 강력하다. 일단 정책 관련 집단 지지는 이것도 한번 좀 중앙부처의 기능으로 이렇게 편성되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상당히 그 저항이 많이 있습니다. 자치분권을 이렇게 추진하는데 기능 이양하는 부분에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다각적인 설득이라든지 또는 압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추진 체계의 이 집행 조직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추진 체계의 일원화를 좀 가져야 되겠다. 균형 발전 정책에 있어서 보면은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하는데 각 부처의 모든 부처의 사업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부 다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추진 체계의 일원화와 함께 기획이라든지 또는 집행했으면 이 집행에 대한 성과 평가로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서 행재정적인 그런 권한도 부여시킴으로써 강력한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집행 조직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집행 담당자의 역량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지역균형발전위원회가 다시 생기면은 이 부문에 위촉적 위원회의 전문성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반자치적인 당연직 그런 형태의 위원들은 축소를 시키고 상근 전문 인력의 확보라든지 또는 위촉 직원의 전문성 확보의 인력의 확보를 상당히 이루어져야지 추진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실행 전략의 효율화 부분입니다. 분권의 과제의 범위 설정의 부분인데 앞으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6대 과제, 29개 과제, 그다음에 균형 발전 정책의 15대 국정 과제에 76개 실천 과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부 다 추진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즉 다시 말해서 5년 임기를, 대통령 5년 임기를 주안점을 두고 임기 초반에
해야 될 거, 임기 중반에 해야 될 거, 임기 말기에 해야 될 거, 이것을 고려를 해서 적어도 대통령의 임기 중반에 이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지 자치분권에 해당되는 과제를 좀 잘 이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책 내용의 승계 여부입니다. 차별화 전략을 먼저 실천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균형 발전제나 자치분권 정책은 지역 주도와 시장 친화적인 정책에서 차별화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 주도와 시장 친화적인 주요 핵심 정책에 대한 차별화 전략을 통해서 분권 특구라든지 교육 특구라든지 ODA 특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차별화해서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연속성 유지 전략을 해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자치분권의 6대 과제의 29제 실천 과제를 정정부에서 수립한 부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승계할 부분은 승계하고 또 이것을 연속적으로 더 세밀하게 대안을 제시할 부분들은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핵심 과제의 추진 시기는 아까 말씀대로 대통령이 임기 중반에 이전에 모두 완료하는 이런 측면이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추진 성과에 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장관 책임제를 좀 도입할 필요가 있다. 권한 이양에 대한 실질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 그 관련 부처의 장관이 제대로 했는지 또는 그것을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도달했는지에 대한 이 정책 실명제라든지 또는 이행 책임제를 도입하면은 상당히 지역 균형 발전에서 상당히 좋은 그런 시대행의 효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